돈 아끼는. 돈 아끼고. 일단 뭐 정도는 보죠. 사용자성을 회피한다. 사용자성이라는 거는 난 너희의 사장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대위와 우리 현대위 안산주의잖아요. 우리가 현대위와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그러면 그 사장이 뭐라 그럴까? 난 너희 사장이 아니야 이랬죠? 너희 모비언스잖아. 모비언스 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걸 사용자성 회피라고 하는 겁니다. 사장으로서 저희도 여러 가지 법적 책임들을 빼는 거죠. 그리고 노동상권을 무력화한다. 노동상권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잘 못 만들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윤율 극대화한다. 아까 교섭부장님이 얘기했던 이러함으로써 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부려먹을 수 있고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맞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IMF가 1997년에 터졌고 1998년에 환경법이 제정이 됐는데 비정규직 투쟁은 그 직후부터 계속 시작했고 굉장히 처절하게 진행됐습니다. 수많은 투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하고 그래도 가장 연관이 있는 투쟁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이에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유기혁 열사라고. 자, 역사를 보게 되면 현대자동차는 전국에 공장이 3개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아산, 울산, 아산, 울산, 또 어디? 전주, 그렇죠. 그 중에 아산 공장이 먼저 한해하청지회가 설립이 됐었고요. 그리고 울산과 전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기혁 열사가 돌아가신 게 2005년이거든요. 노조가 생긴 지 2년 만에 열사가 발생하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탄압을 많이 받고 투쟁에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2010년에 대법원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고용해라. 즉 현대차 사내하청은 현대차 직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것이 엄청난 이제 역사가 변하게 되는 판결이 되었었죠. 바로 이러한 뉴스였습니다. 사내하청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한다. 이 대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별로 잘생기지는 않은 저 아저씨가 최병승 씨라는 사람이고 그 한 사람이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투쟁이 막 불을 붙게 되죠. 이렇게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고 이 내용을 잠깐 보고 갈 필요는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우리 수인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판부 한번 읽게요. 재판부 최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업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 지휘를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 최씨는 2002년 현대차 울산 공장에 사내합청 업체에 입사했으나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자 실질적인 고용주의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구제 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사내하청은 근로자 파견이 아닌 보급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얘기 뭐냐면 1, 2심 재판부는 노동자 편을 들어주지 않고 현대차 편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노동자 편을 들어준 거예요. 요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럼 우리도 정규직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소송에 들어가고 이런 물결들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막 이런 데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투쟁은 승리했을까요? 승리했을까요? 때려 맞춰요, 그냥. 때려 맞춰도 돼요. 패배했어. 승리했을까요? 졌을 것 같습니다. 승리했을까요? 됐어. 이겼습니다. 2016년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중요한 원인이 됐던 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투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자동차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특별 채용이라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계속 정규직화 시킵니다. 지금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조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 라인에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런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 쌍용차, 뭐 GM까지도, GM도 얼마 전에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수천 명의 비정규직도 있어요. 최초의 시작은 그 한 명. 드라마틱하죠. 자, 완성차 비정규직 문제는 불파소송과 특별채용으로 해결이 되죠. 근데 완성차에만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있던 게 아니었어요. 부품사에도 수많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현대기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 모빌 부품 사업과 간접고용. 이거는 이제 현대위아 자회사 비정규직 5개 지회의 사진들인데 맨 위에 왼쪽에 있는 데가 평택, 광주, 안산, 창원, 서산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노동조합들이 생겨났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모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듈의 특성을 살짝 알고 들어가야 돼요. 모듈이라는 거는 이제 직서열 생산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직서열. 이 기아차랑 똑같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직서열 생산은 영어로 하면은 just in sequence라고 합니다. 시퀀스가 영어로 볼까요? 우리만 번역하는 순서. 그러면 이제 just in sequence는 순서대로, 서열대로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은 원래 just in time, JIT라 그래서 이제 수량만 맞추면 돼요. 그 접기에 부품만 그 사양대로 넣어주면 되는 건데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도 똑같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꼼수를 부린 거예요. 원래는 기아차 안에서 하던 또는 현대차 안에서 하던 공정을 뜯어가지고 현대위아나 모비스로 이제 가지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채용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똑같은 순서로 보내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의 공장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공장. 대신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정만 뜯고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모듈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반드시 사용했어야만 했습니다. 모듈의 종류는 이렇게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샤시만 하죠. 칵핏이라는 모듈도 있고 FM이나 프론트엔드 모듈이라는 것도 있어요. 소화리로 가는 칵핏과 프론트엔드 모듈은 어디서 만들까요? 안양에서 만듭니다. 현대모비스 안양집에서. 샤시는 우리가 하고. 그래서 모듈 사업은 이렇게 완성차 공장들에 분할해서 각 모듈을 납품하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모비스 위아가 하고 있죠. 광명, 소화리 같은 경우는 위아가 샤시를 하고 모비스가 칵핏과 FM을 하죠. 화성 같은 경우는 모비스가 샤시, 뭐 칵핏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모듈이라는 것은 비정규직과 상해하층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모비스의 그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어떻게 회사가 합병되어 하는가를 보여주는 개념도인데 위아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볼까요?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을 봅시다.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이 원래 처음에 이런 형태였던 거예요. 회사가 몇 개예요? 4개. 노동자들이 4개의 업체에 소속돼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현대모비스 아산에서 노조를 만든 거죠. 현대모비스 아산지회가 우리 노조 생기기 직전에 만들었거든요. 노조가 만들면서 이 회사를 4개 있던 회사를 합병합니다. 그래서 만든 회사가 무릉테크. 그러니까 노조 이름은 여기도 현대모비스 아산지회예요. 근데 이렇게 4개 업체 찢어져 있다가 회사가 이름 바뀌었으나 모비스가 아니고 무릉테크. 그러다가 이게 이제 자회사로 넘어오면서 합쳐진 게 몬트라스와 유니투스로 합쳐진 겁니다. 전국이 이렇게 산지되어 있던 공장, 회사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모듈 사업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도입하는 과정이었다. 100% 비정규직 공장을 만드는 과정이었고 현대위아도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빨아들였죠. 현대위아가 그때부터 성장을 한 겁니다. 원래 망했던 회사였어요. 기아중공업이라서 망했던 회사가 쭉 광주 그 모듈 공장은 5개 공장. 광주, 안산, 평택, 서산, 창원, 서산에 있었죠. 공장 하나 보겠습니다. 실물로 봐야 감이 오죠. 광주 공장 안 가봤죠? 모비업체 본사기도 한데 예전에는 현대위아 광주 공장이었죠. 굉장히 최신식 공장이에요. 이 좋은 공장의 모든 생산직이 다 100% 사내하청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안산 공장 허름하고 아담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직원이 다 산해하청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서산은 엄청 커요. 이 그림으로 봐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서산 1공장. 여기는 정규직과 혼재해서 동이오토로 가는 카파 엔진, 저배기량 엔진을 만들어요. 여기는 서산 2공장. 여기는 비정규직만 일을 하고 가공도 하고 조립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3공장인데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평택공장. 평택공장은 이렇게 여기도 이제 정규직 위아 직원과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도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아 직원이 가공을 하고 테크젠 노동자들이 조립을 합니다. 여기도 엔진 만들어요. 그래서 모닝에 들어가는 1000cc 엔진 이런 거 만들어서 동이오토로 보냅니다. 여기 있던 정규직들은 또 안산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많이 정규직 하셨는데. 그 다음에 창원. 원래는 위아 4공장이었던 공장인데 여기 이게 테크젠 본사고. 그 다음에 창원 정동공장. 창원 위아 3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주로 생산하는 건 등속 조인트, 샤프트. 여러분 샤프트 만들었죠? 그 샤프트 위아에서 만드는 거 다 있고요. 가공은 정규직이 하고 이제 조립은 지금도 테크젠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대 위아의 이 거대한 많은 공장들이 이제 대부분 또는 절반 이상이 산해하청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뭘 만들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시작은 2013년 위아 평택, 위아 비정규직 평택지였습니다. 평택이 처음에 첫 발을 뗐어요. 처음에 시작한 인원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40명 정도. 전체 노동자 200명 중에 40명이면 소수 노조예요. 소수 노조면 교섭권을 따기가 힘들어. 회사가 막 탄압을 해요. 너 왜 노조 많이 했어? 관리자들이 와서 막 우박을 하고 막 트집 잡히면 잘라버리고 막 이런 탄압을 받은 기다렸어요. 2년 후에 생긴 게 광주 자동차 비정규직입니다. 지금 있는 그 광주시입니다. 우리는 언제 생겼냐? 2017년에 생겼죠. 우리가 2017년 생길 때 우리만 생긴 게 아니라 모비스 화성지회와 모비스 아산지회가 생기고 우리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노조가 많이 생겼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2016년 박근혜 촛불. 윤석열 이번에 사행당하듯이 박근혜가 이제 끌어내려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도 노조 한번 해보자. 2017년부터 한 20년까지 전국적으로 막 생긴 거죠.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위아도 생기고 모비스도 많이 생기고. 아까 만들어진 그 거대한 이 공장들, 아까 모비스 그 공장 다 봤죠? 이거 여기에 노조가 다 생긴 거예요. 위아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완전 쫄았지. 그런 과정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생겼으니까 임금도 올리고 단협도 체결하고 복지도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쭉 하는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정규직으로는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길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생겼고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위아 평택은 불파소송으로 갔습니다. 나머지 지회들은 불파소송으로는 가지 않고 그냥 단계적으로 가자 이렇게 갔습니다. 과정을 좀 보면은 위아 평택은 좀 처절하게 전 천막 길거리에 천막 쳐놓고 한 1년씩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천막 쳐놓고 1년씩 먹고 자고 할 수 있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정규직 될 수 있는 거예요. 위아 평택지회는 2013년에 만들어졌고 소송을 2014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1심과 2심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만 남긴 상황에서 2019년 말 2020년 초 코로나가 시작될 즈음부터 회사에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회사가 소송을 포기해라. 소송 취하 및 구제소 작성 합의하면 3천만 원 주겠다. 그리고 울산으로 정보 발령을 했거든요. 울산아 8월쯤에 울산 안 가고 평택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했어요. 여론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천만 원 받아? 3천만 원 받아요? 안 받아요? 3천만 원 받아. 고민할 것 같아요. 고민할 것 같아요. 3천만 원 받아. 안 봤습니다. 3천만 원 받아. 대충 이런 비율로 조합원들이 좀
찢어지긴 했어요. 160명 중에 한 120명 남았고 40명은 탈퇴해서 3,000명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1년 동안 천방농동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위아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지들은 다 위아 직원이 됐습니다. 울산과 창원을 기록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2년 후에 생긴 광주주에는 뭐 이렇게 소식지를 지금 2015년 소식지, 16년 소식지, 17년, 18년 소식지인데, 자 소식지 일면 보면 파업 주제, 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뭐 총파업 이런 거죠. 소송이란 단어가 없죠. 여기 소송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송 안 하고 소송하면 이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단계적으로 올라가겠다라는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광주는. 실제로 초기에 만들어졌던 현대 모비스의 비정규직 지회들, 모비스 화성이나 이런 데들은 광주가 개입을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지회 17년에 만들어졌죠. 우리 지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비조합원이 없었어요. 평택은 처음에 200명 중에 40명이 시작했다는 거죠. 광주는 과반이었지만 비조합원이 상당수 있었고 기업노조가 꽤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안산은 초창기에 100%가 다 가입했어요. 그래서 100% 노조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도 우리는 처음부터 회사 안에 쟁취했고, 이렇게 비교적 첫 방에 이제 단결이 너무 잘 돼가지고 비교적 순탄한 길을 좀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투쟁을 많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고용 형태 관련해서 자회사라는 이슈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죠.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 비정규직 없애는데 그냥 못 없애주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로 들어가. 자회사도 정규직이야.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현대차가 받습니다. 자회사는 물론 문제점이 있었죠.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진짜 정규직 맞아? 결국 모회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임금복지 차별도 여전히 있고 독자적인 발전 전망이 있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대차 그룹이 이 자회사 정책을 받아안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게 어디다? 현대제철. 근데 현대제철의 이거 혹시 뉴스 봤어요? 기억나요? 기억났나요? 이거 되게 크게 났는데 현대제철이 뭐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겠다 이런 뉴스였어요. 이 날짜가 언제냐? 2021년 7월 6일입니다. 이게 나왔죠. 현대제철 자회사 발표는 2021년 7월 6일이에요. 근데 아까 위안 평택의 대법 판결에서 이제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고 했죠. 그 날짜가 언제냐면 2021년 7월 8일이에요. 그럼 자회사로 이때 발표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규직 시키기 싫어서. 비정규직 노조들이 막 있는데 여기가 대법 판결에서 이겼어. 그러면 전부 다 뭘 하겠어요? 소송을 하겠죠.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지. 소송하지 마. 자회사와 자회사. 그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불법 파견으로 인한 정규직화를 대신에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로 현대차가 정책을 돌아가는 거죠. 이해됐죠? 전대제철에 이어서 모비스, 그 다음에 트랜시스까지도 자회사가 확산이 됩니다. 모비스가 이제 모회사고 그 밑에 있는 유닉스 모터스가 자회사죠. 그리고 모비스는 물류 쪽도 금속노조 지회들이 꽤 있었어요. 비정규직 지회들이. 물류 쪽은 동원 넥스트로라는 자회사로 갑니다. 그리고 현대 트랜시스의 자회사는 트라디스 이렇게 되죠. 이제 표를 보게 되면 2023년 4월, 재작년 4월의 경우만 해도 우리 위아 빼고는 다 이제 자회사로 갔어. 현대제철도 가고, 현대 모비스도 가고, 포스코, 트랜시스, 모비스 물류도 다 자회사로 가버린 거야. 남은 건 우리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주, 안산, 창원이 세 지회가 그때 있었거든요. 우리는 뭘 하려고 했느냐? 우리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하려고 했어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사용자성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장이 자기를 사장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실제 사용주가 나 사장 맞아 이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인정해라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하면 소송을 통하지 않은 직접 고용 투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제
잘 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제 광주 안산 창원에 모여가지고 뭐 투쟁을 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원화청 노조 포럼이라는 거예요. 현대 위아를 교섭 테이블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좀 와서 앉아. 우리가 뭐라고 안 할게. 1년에 2번만 얼굴 보자. 노사 포럼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포럼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주변 정세가 막 급변했거든요. 그 즈음에 위아 평택은 정규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다 묶어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버렸고, 우리는 직접 고용으로 가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갈 수도 없고 자회사로 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원화청 고용 안정위를 요구하고 그것을 쟁취해서 이제 2023년부터는 2달에 한 번씩 위아를 만나서 교섭을 합니다. 투쟁도 빡시게 했죠. 재작년에 파업을 많이 했습니다. 총량 16시간, 1년 내내 16시간 파업을 하면서 이제 직접 고용을 회사 측에 요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원화청 고용위를 이렇게 2022년 12월 달에 한 번 했고, 2023년에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까지 총 8차에 걸쳐서 원화청 고용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쭉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지회 간에 이견이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자회사를 가자. 그래서 자회사로 오게 됐죠. 자, 자회사로 올 때 작성했던 합의서입니다. 이게 합의서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간단한 내용 말씀드리면, 현대위아와 상해협력,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경민이가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현대위아와 상해협력사 노사는 현대위아의 100% 지분 출자 계열사 분립에 합의한다. 현대위아와 신규 계열사는 신규 계열사 소속 직원들의 고용 보장, 현대위아와 신규 계열사의 노사는 공동으로 고용 안정위 구성, 신규 계열사의 단체 협약 체결 전까지 근로전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 상해협력사의 단체 협약을 인정. 네. 그래서 여기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모비언트나 테크제는 현대위아가 돈이 많아서 세운 회사, 공경용 대표가 돈 많아서 세운 회사가 아닙니다. 현대위아와 우리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서 만든 회사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장은 원청했다.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고용 안정이 구성도 했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모비스 동지들도 자회사로 이렇게 오셨는데, 모비스 동지들보다는 좀 더 좋은 조건에, 파업을 빡시게 한 덕분에 좀 더 좋은 조건에 자회사로 오게 된 건 있습니다. 모비스 동지들은 처음에 근속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저희는 처음부터 절반의 근속을 인정받고 넘어왔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있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위아의 비정규직으로서의 투쟁은, 우리가 지금 막 비정규직이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 진짜. 뭐 완전히 직접 고용이 완성된 거냐라고 하면 좀 의문이 가질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뭐 비정규직이야?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연봉도 좀 높고. 그래서 어쨌든 비정규직 투쟁은 자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단락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위아 비정규직 투쟁의 평가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현대위아 비정규직 투쟁은 부품사 상해하청 비정규직 운동을 선도해왔다. 평택은 쪽수는 작았지만 이 피어링 비판소송 투쟁으로 정규직화의 길을 뚫었고, 이 길이 뚫림으로 해서 사실은 현대차가 그렇게 자회사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현대차가 돈이 많아서 자회사를 만든 게 아니라 전부 불파소송을 할까봐 자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주는 안정적인 노조 활동으로 비정규직 노조의 모범적인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연대에 중심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원청 사용자성 인정 투쟁, 그런 것들을 안산이 계속 제기해왔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안산 지회 조합원들이 노조법 2, 3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요구하세요. 그런 것들이 여기서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가 예전에 비정규직일 때보다는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절반의 성공, 남은 과제는 직접 고용 완전 쟁취. 즉 사실은 현대위아와의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죠. 통합을 한다는 점을 가지고 고용 안정 보장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다. 현대차 그룹의 자회사 약속을 우리는 고지볼대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펼쳐지고 있어요. 현대제철 자회사들이 막 폐업하고 매각하고, 심지어 모비스 자회사도 지금 매각하는 얘기가 정세가 지금 불편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긴장해야 돼.
그리고 이제 위아 같은 경우는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논쟁과 분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교섭에서 택배쟁과 연대가 안 됐던 부분도 실은 올해 갑자기 안 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고용이냐 자회사냐 이런 논란들이 지회별로 좀 많이 있었고 그런 분열의 흔적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모비언트 택배쟁이 그러니까 제 2년 전에는 광주 한산 창원이 연대에서 투쟁을 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깨져 있는 상태. 이게 다시 모아야 돼요. 작년에도 그게 안 됐고 올해도 그게 안 됐고. 향후 과제는 모비언트와 테크젠이 일단 예전처럼 광주 한산 창원이 같이 힘합쳐서 파업을 했던 그런 역사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는 모비스하고도 같이 연대했었어요. 그러한 연대도 다시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정규직 지회와도 예전에 현대차 지회는 현대차 지부는 비정규직 도와줘서 같이 투쟁했잖아요. 그래서 특별채용을 끌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원청과의 관계를 고민도 해야 된다. 그리고 5회사와의 교섭구조 쟁취도 필요하다. 현대 위아와의 교섭. 노조법 2, 3조가 됐기 때문에 길은 열렸죠. 자, 마지막으로 참고 사례 폭스바겐 아우토 5천 하고 마무리할 텐데 폭스바겐이라는 회사 알죠? 네.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만든 적이 있어요. 자회사. 그게 이제 그 프로젝트가 아우토 5천이라는 거였는데 2001년에 폭스바겐 사측과 금속노조가 독일 금속노조입니다. 우리나라 금속노조 말고 독일 금속노조가 합의를 해서 자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 자회사에서 정규직의 80%의 임금을 주고 5천 명을 고용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티구안이라는 차를 만들었습니다. 폭스바겐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티구안이 잘 팔리니까 또 폭스바겐이 경영 환경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자회사가 폭스바겐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비언트와 테크젠이 현대위아로 흡수가 된 거죠. 왜냐면 이런 과정으로 가요. 사례도 있고. 근데 이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독일 금속노조의 힘에서 나온 거죠. 그럼 우리도 무엇을 강화해야 돼? 금속노조,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일도 갈 수 있다. 노동조합을 단결해야 미래가 보인다. 분열하고 필패. 끝. 박수.